다양한 움직임 가운 이다워스 대구 청년 유니온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프리들이 에버트 재단에서 후원을 주셨습니다. 최근 들어 재앙 수준의 이상기후 현상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잦아들고 있습니다. 오늘 2부 강연은 세계의 기후변화와 위기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강연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계명대학교 지구환경학과 김혜도 교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이어가지고 두 번째 얘기인데 주제 자체가 어제 얘기하고 오늘 주제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면 이상하고 연결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제 강연 안 들어도 오늘 듣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강연을 8시 25분까지 꼭 마쳐달라는 강호감 부탁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는 얘기를 해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전 세계의 기후위기 이야기고, 요즘 보면은 기후위기 혹은 기후 붕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사람들은 기후 붕괴라는 말을 쓰고 있는가라는 주제를 한번 뽑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왜 지금 기후 붕괴인가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기후란 무엇인가 하는 얘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조급해한다. 뭘 보면 조급해하는 걸 알 수 있는가 하면은 그 기후위기 활동의 멸종저항이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상당히 좀 과격한 운동 여기에 이제 나서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조급하기 때문에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이제 조급한 행동의 정당성이랄까, 이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 현상은 이제 인간의 더 추가적인 어떤 온실기체를 배출하지 않아도 지구온난화 현상 자체가 이상기후를 만들고, 그 이상기후가 또 더 큰 이상기후를 만드는 그런 어떤 괴물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요약 삼아서 앞으로 기후 시스템이 장래에 어떻게 변해갈까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후와 인간에게 있어서 기후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건데, 이게 제가 대학에서 교재로 쓰고 있는 기후학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서두에. 자, 이걸 보면은 인류의 탄생조차도 기후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인간이 왜 태어났느냐 하면, 이것은 이 인간들이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기후 조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나타난 것이다. 인간은 기후의 종속된 수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후가 인류 탄생, 그리고 문명의 발전, 멸망에 깊게 관여해 왔고, 과거 인류 문명, 그리고 인류 문명까지 안 가도 우리나라 문명 그 역사만 이렇게 보더라도 왜 예를 들면 신라가 부흥을 했고 신라가 망했고 고려가 있다가 왜 망했는가라든가 이런 걸 들여다보면 그 중간에는 이렇게 정치적인 얘기가 막 나오지만, 결국은 그 베이스에 깔린 것은 기후 조건이 대단히 나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먹는 문제, 식량 생산이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귀족계층이라든가 왕족에서는 수탈을 하게 되고, 그것이 민심을 잃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나라가 바뀐다는 거, 이게 이제 공통적으로 다 깔립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후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탄생과 문명 발전, 멸망, 이런 모든 것에 깊이 관여해 왔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징기스칸이 부흥을 해가지고 저 유럽까지 정복을 했잖아요. 그때 보면은 지금 오늘날 몽골에 보면은 그 사막지대에 아주 험악한 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저런 기후 조건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전 세계를 갖다 제패할 정도의 힘이 징기스칸한테 나올 리가 없어요. 그 당시에
저 지역에서 아주 온화한 기후대가 나타났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만들어졌고 태어났고 또 식량이 많이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배경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 다음에 보면은 과학기술이 오늘날 이상할 정도로 발달한 현대에도 요즘 보면 저 옆에 교수님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뭐 어떻게 돼가지고 좀 반도체 대란 같은 게 나가지고 휴대폰 이런 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휴대폰이 때문에 미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그 필요 이상으로 너무 이제 발전이 되고 그렇죠. 오늘 보면은 뭐 AI, 인공지능, 뭐 로봇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건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기계에게 원했던 것은 참 우리가 하기 싫은 반복되는 일이라든가 힘이 너무 많이 드는 일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의탁하는 그런 거였다고 한다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 반복되는 일은 기계가 하지만 뭐든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인간이 한다. 그렇게 우리를 믿고 있었는데 이제는 판단마저도 기계에게 맡기겠다는 것이 AI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을 두고 하는 얘기가 이상할 정도로 어버노멀한 거죠. 그 정도로 과학기술이 발달해 가고 있다. 그러한 오늘날에도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순간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뭐 하우스 재배를 통해 가지고 겨울에도 우리는 상추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든가 그 다음에 저 아랍의 열사의 땅에서도 스케이트를 하고 이게 스키를 타게 되었다. 그 다음에 사막지대를 갔다가 리비아 같은 나라에 녹화를 해가지고 곡창지대로 좀 바꾸기도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기후를 정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일순간에 지나지 않고 다른 어떤 극한적인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하면은 아직 우리는 멀었구나. 우리는 자연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런 그 반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순간에 지나지 않고 오히려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인간은 기후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마트라든가 이런 데 갔을 때 물건의 배치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날씨 경영이라 해가지고 날씨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손님들이 어떤 물건을 또 찾는지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배치도 따로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 보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기후를 예를 갖다 그냥 수동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지, 그게 기후를 막 바꾼다든가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 오늘 보면 인공가무 실험을 통해 가지고 맑은 하늘에 비를 내리게 하겠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의미 있게 작동하고 있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이게 인간의 그 망상인 것이지 사람이 자연을 갖다가 완전히 정복하고 자연을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아마 가능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구 생명체는 특정의 기후 조건 하에서 탄생하고 기후 조건이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심각한 후퇴를 하든가 혹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기후의 종속된 수인 것이죠. 오늘날 왜 옆에 소나무가 있는가, 여기 참나무가 있는가 하면은 소나무, 참나무가 자라기에 적합한 기후 조건이기 때문에 저기 참나무와 이게 있는 거고, 토끼가 있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후 조건이 바뀌면, 식물도 다 없어지든가, 혹은 다른 종류의 식물이 나오든가 이렇게 해야 되고,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기후 붕괴라고 얘기를 할 때, 저 붕괴란 무엇인가 하면은 인간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조건의 기후가 무너지고 있다. 즉 우리가 무너지고 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이제 이게 호모사피엔스 우리 인류입니다. 우리 인류가 이런 데 살고 있죠. 보라색이 이제 이렇게 넓은 영역에 걸쳐서 호모사피엔스가 살아가고 있다. 근데 우리보다 앞에 있었던 이 사람이 이 아들이 누굽니까? 하여튼 보기 어렵네, 그죠? 얘네들은 이런 지역에 살고 있었고 네안데르탈인은 아주 좁은 지역 여기밖에 살아남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조건마저도 더 힘들어졌을 때 얘들은 이제 멸종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생명체가 어떤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기후가 그 조건을 허락하기 때문이다. 그 조건이 사라지면 거기 살고 있던 생명체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기후 문제에 이렇게 천착을 하는 것이고, 이게 기후 변화 문제를 우리가 버려두면 우리의 미래가 있을까라는 심각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왜 조급할까 이런 얘기인데,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기후위기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나도 살아남고 우리 후손들도 지구에 계속 살아가면 좋겠는데, 나에게 미래가 10년, 20년 후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미래가 있을까? 혹은 우리 후손들은 미래가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 굉장히 암담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암담하지 않도록 뭘 바꿔야 되겠는데, 내가 노력해서 뭔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가 뭐 일회용 플라스틱 하나 안 쓴다고 지구가 구출될 리도 없고, 내가 차를 안 타고 맨날 걸어 다닌다고 구해질 리도 없고, 그러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 보고 뭘 잘하라고 얘기해도 말도 안 듣고, 뭐 투표 대통령 선거 와가지고 좀 더 잘할 것 같은 사람한테 내가 한 표 던져줘도 이상한 사람 대통령 되고, 뭔가 이게 뭐가 되는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력감이 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력감을 느끼면 그게 이제 정신적 항폐화에 머물지 않고 그것이 그 신체에까지 피해를 많이 준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 체제, 대응 기구를 서둘러서 만들어야 되겠다,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상 기후가 불러오는 심리 변화, 무력감 이런 것들까지 준다는 거죠. 그리고 저 뒤쪽에 보면은 기후 위기는 대량 학살이다. 우리는 살고 싶다. 아이들의 절박한 외침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이 기후가 지금 어떻게 흘러왔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지금 보면은 언론에서 한번 방송국 이런 데서 이런 걸 보여줍니다. 극단적인 지구 온난화 해가지고 우리가 온실기체 절감에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 온실기체 지금쯤 온실기 막 배출하고 살았을 때 한 2050년 금세기 말이 되면 지구 환경이 어떻게 될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거의 이게 중생대 쪽으로 넘어가 버리거든. 그러니까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거 방송국이 너무 오버한다. 지금 우리가 이제 파리 협정에 해가지고 온실기체 줄이기로 다 약속했고, 우리가 뭐 재생에너지도 많이 늘리고 우리가 실천을 잘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 그런 얘기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겁을 줄 수가 있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IPCC 보고서가 1990년대에 한 번 나오고 작년에 6차 보고서까지 6번이 나왔습니다. 빨리 나오면 한 5년, 늦게 천천히 나오면 한 7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그때 나올 때마다 IPCC 보고서에는 과거부터 그 보고서 발행될 때까지 지구온도 어떻게 변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온실기체를 어떻게 배출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구온도는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이 그림을 항상 그려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1차 보고서부터 해서 6차 보고서까지 나왔을 때 우리가 온실기체 저감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온도 상승 전방치 있죠. 이거하고 지금까지 관측 결과하고 기가 막히게 잘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어떻게 언론에서 이걸 사람들 갖다가 막 선동하기 위해 가지고 너무 과격한 시나리오를 제시해 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IPCC 보고서 딱 가져와 가지고 그 그림 딱 들여다보고 실제로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온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딱 들여다보면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지금 기후변화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네요. 영어가 보니까 당신들은 우리를 무시할 수 있다. 우리는 힘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당신들은 그것을 후회할 것이다. 당신은 우리를 무시했다는 것을 후회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티켓을 들고 나오는데, 저때 유가 누굴까요?
좁게는 뭐 대통령 수상 이런 이제 정치 최고 지도자들을 얘기할 테고 조금 더 넓히면 국회의원일 될 테고 좀 더 넓히면 이제 기성세대들을 얘기를 하겠죠. 혹은 또 더 넓힌다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절실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뭉뚱그린 게 이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젊은 여성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봤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 읽어보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젊은 여성들이 뭔가 기후변화에 의미 있는 뭔가 변화가 오지 않으면 나는 출산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을 하는 사람이 한 5% 가까이 우리나라에도 나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내 한 몸 던져 기후희 막을 방파제 대리 이렇게 나오는데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석탄발전소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석탄발전소 얘기를 이렇게 보면 참 가슴 아픈 게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에 취임을 했을 때 그때 박근혜 정부에서 허가가 났던 그 석탄발전소 있잖아요. 오늘날 지금 속을 태우고 있는 그 석탄발전소의 진척이 15% 이하였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었거든요. 정당하게. 근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계속 석탄발전소가 늘었고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애를 먹고 있고 삼척에서 얼마 전 선택사람들 지금도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6개월 전에 제가 생평화 또 기후변화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저보다 한 주일 앞에 있는가 뒤에 있는가 모르겠는데 경북대학교 진상현 교수가 강연을 한 게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집권 계획 세운 거, 그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는 대응책은 A4 반 페이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4년 동안 이 기후변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도 몰랐던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욕할 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사람이었고 좀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의 권력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 중에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힘이 없는 몇몇 여성 정치인들이라든가 남자 해가지고 한 4-5명 정도는 뭔가 좀 아는 것 같은데 나머지 분들의 이해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레타 툰베리잖아요. 그죠? 이 그레타 툰베리 보고 그 얘기를 했잖아요. 얘야, 네가 지금부터 학교 안 가고 이렇게 수업 빼먹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가서 기후학을 제대로 공부해서 훌륭한 기후학자가 돼가지고 사회운동을 하면 좋지 않겠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때 툰베리가 그 얘기를 했죠. 그런 시대는 오지 않을 텐데 내가 공부해서 뭐해요?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늘 얘기하는 그 무력감 이런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그레타 툰베리가 요즘 완전히 이제 그 성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금년 9월 24일 날 저게 수만 명 도로에 들어 누웠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도 저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없는 것 같다라고 이제 심각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뭐 한 수만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태평스러운 사람이 있죠. 저 옆에 보면은 아나바다가 뭐예요? 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수준이 저렇게 되면 기후위기 대응을 갖다 할 리가 있겠습니까? 뭘 알아야 뭐 면장한단 말이 있잖아요. 사고방식이 저런데 저런 저분 앞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든가 그 다음에 차량 운행을 줄여야 되고 뭐 CO2 배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우리나라 기업이 살아남고 이런 게 이해가 되겠냐는 거죠. 일단 저 이해가 돼야 정부 계획이 쓰고 계획이 서야 예산이 들어가고 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전 세계에서 기후 선거가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 바이든하고 트럼프 선거도 사실 기후 선거였고 나오는 선거마다 어느 나라든 간에 기후 선거거든요. 기후위기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핵심 과제인데 우리는 그게 대통령 선거 토론에서 말이 조금 붙어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좀 밀리니까 산다는 얘기가 대통령 후보가 어떻게 그런 걸 다 하나 모를 수도 있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분보다도 그걸 모를 수도 있지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죠? 입이라도 닫고 있어야지.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똑같더라고. 아나바다 얘기 나오니까 아나바다 모를 수도 있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게. 정치 지도자가 된다는 얘기는 사회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사회를 바꿔보겠다는 그 욕망이 불타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역시 조급해 합니다. 멸종저항운동 하는 분.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과격한 운동을 하는 분들인데, 이들이 득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지금까지 얘기했던 겁니다. 멍멍해도 지금 뭐 엄청 달성이 안 된다는 거죠. 뭐 과격하게 해보고 뭘 하고 해봐도 바뀌는 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더 우리가 조급해지다 보니까 평화시는 안 되고 좀 더 격한 운동밖에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에 있는 저 테이블을 보면요. 전 세계가 파리협정에 의해 가지고 금세기 말까지 1.5 산업화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1850년부터 1900년까지의 평균 온도를 얘기합니다. 그것으로부터 금세기 말까지 추가적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막자. 근데 이미 파리협정이 맺어진 2014년까지 1.02도, 1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2015년부터 금세기 말까지 85년에 걸쳐서 추가적 온도 상승을 0.5도 이내로 막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가능해지려고 하면 2030년까지 1990년도에 배출됐던 탄소 양의 거의 50%를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2050년까지 그걸 다 줄여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야 1.5도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가? 이게 IEA 국제에너지기구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우리나라도 금년 8월 30일 날 앞으로 10년간 우리가 전력 생산하는데 어떤 에너지원을 얼마 사용할 것인가 하는 새로운 수정안을 낸 게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 세계 대부분 모든 나라들이 장기 플랜을 짭니다. 앞으로 석탄은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떼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어떻게 동원하고 재생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에너지원을 갖다가 장기 계획을 하거든요. 이거를 IEA에서 받아가지고 분석한 그림이 저 그림입니다. 저 그림을 이렇게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2000년도하고 이게 2018년에 나온 데이터니까 2017년까지는 실제 사용된 데이터, 연료 양입니다. 그래 보니까, 석탄, 석유, 가스, 이게 화석연료 아닙니까? 사용량이 굉장히 늘었죠. 2000년에서 2017년까지. 한 20년 동안 숫자로 봐도 거의 2배 가까이 확 늘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2040년이 되면은 어떤 변화가 올까 하는 건데, 2040년이 되어도 줄지 않죠. 석탄도 조금 늘고 천연가스는 많이 늘고 이렇게 해서 화석연료 사용이 오히려 늡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리협정에 해가지고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90년대에서 반으로 줄인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각국 정부의 속마음이죠. 이거는 자기들이 실제 플랜이니까 거기에 하면은 2040년까지도 화석연료 사용량을 더 늘리겠다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조급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정부 안을 갖다가 뒤집는 이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 시위를 해가지고는 이거 뭐 방법이 안 찾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유럽 이런 데 보면 시위가 점점 더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그 노인분들 보면 이제 총은 안 들지만 꽃갱이라든가 이런 거 들고 와서 둘이 부순다든가 이런 과격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네들이 만든 적어도 기후위기에 관련된 법, 이거는 나는 지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유법이라면 나를 잡아가라.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상기후 얘기인데,
지구 온난화는 어떻게 이상기후를 부르는가 하는 건데, 결국은 모든 건 이 얘기입니다. 저게 북극권 못해도 북극권에 가까운 여기는 차가운 공기가 있겠죠. 그다음에 적도 부근에는 따뜻한 공기가 있습니다. 지구에는 성질이 다른 크게 나눈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 이 두 공기의 휴전선이 이겁니다. 이게 이제 제트 스트림, 편서풍, 파동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게 이제 우리가 인간의 전투하고 비슷합니다. 그 위에 어떤 한 나라하고 밑에 나라하고 이제 전투를 합니다. 근데 두 나라가 세력이 팽팽하다고 한다면 전선은 평행선을 딱 그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어느 한쪽이 약함을 보이기 시작하면 강한 쪽에 치고 올라가겠죠. 그 전력을 한 군데 막 몰입해서 올라가. 그럼 또 다른 곳에서는 또 밀고 내려올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이렇게 보면은 이 동쪽에서는 우리가 많이 치고 올라갔죠. 동쪽에 많이 올라갔고 서쪽에는 3.38선을 경계를 해보면 서쪽은 북한 쪽에 많이 오히려 좀 빼앗겼고 동쪽은 우리가 더 많이 올라갔고 서쪽에는 미군들이 이게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 굳이 목숨 걸고 올라갈 필요 없으니까 이 전선 형성도 가만히 있었고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형태를 만들려고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동쪽에서 이게 우리 국군이 있었던 곳은 북쪽으로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마치 태극 문양처럼 이제 우리가 휴전선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빨간 승계 올라간 쪽은 따뜻한 공기가 올라간다는 얘기고, 다음에 위에는 찬 공기가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선이 흐트러지면 저런 일이 벌어지는데, 결국 저 원인은 북쪽의 찬 공기가 따뜻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는 저위도보다는 고위도가 훨씬 더 빨리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저위도에 차가운 공기가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고위도와 저위도 사이의 온도차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 말은 북쪽에 차가운 공기의 세력이 약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북위 55도 북극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3월 달이 되면은 부산보다도 모스크바가 온도가 더 높아지는 이런 현상도 생기고 내년 1월 달에서 1, 2월 되면은 시베리아 사하공화국이 있는데 북위 한 50도 가까이 되는 데서 산불이 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북위 55도에 있는 캐나다 이턴시라는 곳, 그 북극권에 거기에 6월 달에 온도가 50도 가까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거는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거의 북극권 가까이까지 치고 올라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겨울철에 2020년에서 21년 사이에 텍사스에 영하 18도 한파가 내렸잖아요. 거기에 그런 한파가 올 수가 없거든. 그거는 한겨울이 돼도 우리나라 9월 한 초, 중순 정도 온도밖에 안 내려가는 곳인데 영하 18도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 북극권의 공기가 위도 20도까지 내려간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저 플로리다주 여기에도 눈이 내리고 캄보디아에서도 눈이 내리는 경우가 있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북쪽의 찬 공기는 남쪽의 밑에까지 내려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맨밑에 따뜻한 공기는 훨씬 위에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는 것도 저 찬 공기하고 북쪽에 있는 찬 공기하고 남쪽에서 올라오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만나면 폭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올해 보면은 저 아랍의 UAE 여기도 폭우가 쏟아지고 그 다음에 사막지대인 라스베가스에서도 폭우가 생겼고 텍사스 사실 사막지대거든. 거기도 하루에 230mm 폭우가 쏟아지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여기는 비가 안 오는 지역이라고 생각한 곳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에는 보면 저기 내려오는 곳이 지구상에 보면 크게 한 4군데 쪽에만 이렇게 내려오고 남쪽 올라가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제트 스트림이 내려오는 곳이 종잡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 쪽 이런 데도 폭우가 쏟아지는 이유가 과거에는 그렇게 안 내려가던 곳에 북극권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홍해 쪽에서 올라온 찬 공기가 만나니까 폭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텍사스 같은 것도 카리브해 있잖아요. 카리브해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공기하고 그 다음에 찬 공기가 좀 미국 쪽으로 남쪽까지 확 치고 내려와가지고 할렘 전선이 만들어지면서
그 카리브해 찬 공기와 북극권 공기가 만나면서 텍사스에 폭우를 쏟아내고, 그래서 이 고속도로가 물에 다 잠길 정도로 비가 오고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 라스베가스도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구출이 안 되고 중앙정부가 들어가서 헬기를 이용해서 사람들, 호텔에 있는 그 게임하던 이런 사람, 게임이 아니 도박이죠. 도박하는 사람 막 실어내고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게 7월달에 있었던 일인데 9월달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라스베가스 호텔에 이제 예약을 해놓았는데 아직까지 복구가 안 됐다고 자동 해지 통보가 오더라는 그런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막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위 기후 붕괴라는 거죠. 그리고 지구상에 사는 생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저 선인장 같은 게 있죠. 선인장은 사막지대여야 되거든요. 온도가 높고 건조해야 살지. 선인장에 물 주면 바로 썩어버리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사막지대에 폭우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막지대에 있는 생태계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올해도 가뭄이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아프리카 동부 지역부터 해가지고 유럽이라든가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런 곳에 오면은 소변한 곳을 좋아하는 이런 식물들은 또 멸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식물이 멸종하면은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 곤충 이런 것들의 서식 공간이기 때문에 식물이 무너지면 동물들도 같이 멸종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금년도 인도 폭염이 3월 달에 생겼는데 왜 생겼나 하면 결국 이제 저기 제트 스트림이거든요. 저 있는 게 그 제트 스트림이 원래는 북위 한 38도 정도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남쪽 뜨거운 공기에 밀려가지고 티베트권 저 북쪽까지 이제 지켜 올라간 그림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은 이쪽은 이제 엄청 고위도인데도 굉장히 뜨거워지는 거고, 그런가 하면 여기는 굉장히 저기도잖아요. 저기도지만 찬 공기가까지 내려왔으니까 겪어보지 못했던 추위가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 세계 지구적으로 온도 편차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저 온도에 견디지 못하고 또 곤충, 꿀벌이라든가 뭐 이런 나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런 추위에 견뎌낼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상기후가 나타나는 것이 그 제트 스트림의 그 거대한 사행 현상 때문이라 얘기를 했고, 그렇게 생기는 이유가 북극권 공기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북극권의 온도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북극권의 온도가 왜 올라갈까? 이 생각을 해봤는데, 첫째로는 이런 거죠.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면은 북극권에는 그 설빙이 얼음이 덮고 있잖아요. 그럼 얼음이 덮고 있으면 햇빛이 내려왔을 때 반사를 많이 시킵니다. 그러면 온도가 잘 안 올라갈 거 아니야. 근데 지구 온난화 현상을 해가지고 설빙이 녹으면 맨땅이 드러납니다. 맨땅이 드러나면 태양 복사에 흡수율이 확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그 효과가 제일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북극권 온도가 올라가. 그 온도가 올라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북극엔 수목, 나무가 자란다. 이 그리닝이라 얘기를 합니다. 풀도 자라고 나무가 자라. 나무가 자라, 풀이 자라려고 하면은 일평균 기온이 10도 이상이 돼야 되는데 과거에는 온도가 낮아서 나무가 자랄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지구가 이제 북극권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풀이 나고 나무가 막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닝이 대대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면 나무가 만들면 좋겠네 할지 모르지만 나무는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가 반사율 있잖아요. 이게 지표가 반사율이 높다는 얘기는 태양 복사에너지 흡수를 잘 안 한다는 얘기고, 반사를 안 한다는 얘기는 태양 빛을 잘 흡수해서 온도가 빨리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그러면 어떤 물체가 반사율이 높고 어떤 물체가 반사율이 낮은가 하면은 어떤 물체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낮에 바라보았을 때 내 눈이 편하면 반사율이 낮은 것이고, 보기에 불편하면 반사율이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 거울하고 햇빛 딱 비춰버리면 우리 눈을 뜰 수도 없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닷가 갔을 때 같은 모래라도 물에 젖어 있으면 편하죠. 그러면 햇빛이 많이 이제 흡수가 된다는 얘기고, 말라버리면 반사율이 높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보면은 눈이 편하죠. 그 말은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빙하만 녹아도 흡수율이 높아지는데 거기에 그리닝 효과까지 생겨버리기 때문에 북극권의 태양 복사의 흡수 효과가 더 많이 높아진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이죠. 이 사하공화국,
그 북극권입니다. 여기서 산에 이 산불이 나요. 산불이 나는데 이 땅 안에는 메탄이 얼음으로 존재하거든요. 이게 녹아가지고 여기다가 산불에다가 천연가스를 막 보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잘 타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북극권까지 연기가 쫙 이게 다 덮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면은 이 연기가 매연이 땅에 떨어지겠죠.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눈, 이런데 깨끗한 눈 여기에 매연이, 시커먼 수땡 이런 것들이 막 내려앉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설빙 면적 쪽에 반사율이 낮아지겠죠. 시커머리하게 주면은. 그래서 눈 얼음이 깨끗할 때는 반사율 한 85% 가까이 되는데 이게 이 수땡이가 끊어지고 매연이 앉고 이렇게 되면 반사율이 한 40% 이렇게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태양복사에너지를 흡수를 확 해버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북극권의 온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생각해 보면은, 자, 이 산불이 왜 났습니까? 보면은 북극권의 고온화와 가뭄으로 때문에 불이 났습니다. 결국 이상기후입니다. 이 말이잖아요. 이상기후가 되니까 연기가 나가지고 북극권 온도를 더 높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불이 났으니까 나무가 타 죽었잖아. 나무가 타 죽었으니까 탈 때 CO2가 막 배출이 되겠죠. 그러면 지구온난화가 더 가속됩니다. 그 다음에 나무가 타 죽었으니까 광합성을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기 중에 있는 CO2를 제거 기능도 못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구온난화가 더 가속화되죠. 그러면 이쪽에는 가뭄 현상, 고온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날 때고, 그러면 더 큰 산불이 나겠죠. 그래서 지금 난 이 이상기후, 이 산불을 가져온 이상기후가 상승장을 일으켜가지고 더 큰 산불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극한 기후 현상은 더 큰 기후 현상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이게 괴물이잖아요. 스스로 성장하는 단계로 접어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빙하가 굉장히 많이 녹습니다. 한 해 여름에 보면 수영장 72만 개 그린란드에서 이렇게 얼음이 녹아가지고 빙하가 녹아가지고 강물, 요게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이게 물입니다. 이렇게 이제 거의 강을 이루다시피 합니다. 이래가지고 이 북극권의 온도가 어떤 해에는 겨울철에 이게 이제 과거 평년치인데 2016 이럴 때 보면은 평년치보다 한 20도 가까이 온도가 높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상기후를 일으키는 게 엘니뇨, 라니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상기후 나타나면 그 엘니뇨 때문이다, 라니냐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적도 해역에서 보면 이 바람이 이 동풍이 불어줍니다. 동풍이 부니까 여기 있던 물이 이쪽으로 서쪽으로 이동해 가겠죠. 이동해 가다 보면 적도니까 햇빛을 많이 받으니까 뜨거워질 거 아닙니까? 그 뜨거운 물이 저쪽에 많이 쌓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물이 저쪽으로 이동해 갔으니까 수위가 낮아지겠죠. 낮아진 수위를 보충하기 위해서 심층에 있는 물이 올라오기도 하고 용성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북쪽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남극권에서 물이 올라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수온이 낮고 이쪽에 수온이 높겠죠. 이게 이제 정상적인 수온 분포라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보면. 그래서 여기가 인도네시아, 필리핀 있는 우리나라 있는 쪽에 그 태평양의 서부 지역이라 얘기하고 여기를 동부 지역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온이 높으니까 정발이 많이 생기니까 비가 많이 오겠지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쪽에 열대 우림이 발달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수온이 낮으니까 여기는 건조지대가 발달을 하겠죠. 비가 안 옵니다. 그러다가 몇 년에 한 번씩 이 동풍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서쪽에 쌓여있던 물이 동쪽으로 역류를 하겠죠. 그러니까 수온이 반대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는 이제 수온이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정발이 안 되니까 비가 안 옵니다. 그래서 이런 해가 되면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데서 거대한 산불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여기서 났던 산불이 연기가 우리나라 이런 데까지도 영향을 미치죠. 거대하게 산불이 납니다. 그런가 하면 이쪽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의 정발이 많이 되면 홍수가 나죠. 건조지대였던 곳이 홍수가 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온이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허리케인이라든가 태풍의 활동도가 달라지겠죠.
이렇게 되면 허리케인 활동이 여기 왕성해질 테고, 우리나라 쪽에는 수온이 낮으니까 태풍이 잘 안 생기겠죠. 생긴다면 여기서 생겨가지고 이렇게 이동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엘니뇨 해가 되면 태풍의 발생 횟수는 줄어들고 한 번 왔다 하면은 어마어마한 거대한 태풍이 되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니뇨의 해에는 겨울 기온 같으면 온도가 좀 높고 겨울철에 비가 많이 오는 이런 현상이 있고, 원래는 라니냐죠. 라니냐에는 그 반대, 겨울철이 춥고 건조하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얘기한 거고 다른 나라에는 또 다른 특성이 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엘니뇨, 라니냐가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최근에 오면 또 이것도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물이 여기에 가서 고수온을 만드는 게 아니고 중앙태평양, 중앙에 여기 와가지고 여기에 물이 수온이 더 뜨거워져요. 중앙태평양에. 요것을 갖다가 엘니뇨 모토끼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 언론 같은 데 보면은 엘니뇨 모토끼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모토끼라고 하는 것은 일본 말이겠죠. 모토끼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비스무리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엘니뇨 비스무리하다. 그러니까 이게 엘니뇨가 되려면 이쪽에 수온이 높아야 되는데 전통적으로 보면, 근데 어떤 해를 보면은 여기 수온이 높은 게 아니고 중앙태평양에 수온이 높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 높아야 엘니뇨인데 여 높으니까 엘니뇨 메커니즘은 작동을 했는데 좀 엘니뇨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엘니뇨 모토끼 이런 표현을 일본 사람이 썼고, 이게 이제 공식 용어로 굳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태풍이 여기서 이쪽에서 어떤 때 보면 처음에 여기 시간 변경선이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동쪽에 생기면 허리케인, 서쪽에 생기면 태풍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어떤 애는 이때 보면은 허리케인으로 만들어졌다가 이게 시간 변경선을 넘어가지고 우리나라 이쪽으로 서쪽으로 가. 그러면은 허리케인에서 태풍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다 보면은 뭐 필리핀 쪽으로 가기 쉽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모토끼가 돼버리면은 거리가 우리보다 훨씬 더 가까운 중앙에서 이제 고수온이 됩니다. 그러면서 서쪽도 조금 고수온이 되고 동쪽도 고수온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태풍이 만들어져 가지고 오랫동안 열대 지역을 거쳐서 우리나라 오기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모토끼 해에는 태풍 발생 수도 많고 그러고 센 놈이 많이 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해롭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여기에 고수온이 되면 여기하고 우리나라 쪽하고 굉장히 거리 가깝잖아요. 여기 이제 해수온도가 높으니까 정발을 많이 받은 뜨거운 공기가 만들어지고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가을철 같으면 위에서 찬 공기가 오면 두 개가 만나죠. 그래서 엄청난 비가 쏟아집니다. 2020년에 우리나라 선진강 북터지구에서 됐잖아요. 그때 바로 이런 패턴에서 왔던 비입니다. 그렇게 이제 과거에 없었던 엘니뇨, 라니냐도 과거와 다른 것이 나타납니다. 엘니뇨하고 반대로 나타나는 게 라니냐입니다. 라니냐는 이 동풍이 평소보다 더 강한 거죠. 그러면은 미국 쪽에 있는 동부 열대 태평양 수온은 평소보다 더 낮아지고, 그 다음에 서쪽은 온도가 더 높아지고, 이게 이제 라니냐입니다. 라니냐에서 그리고 수온이 높아지면 우리나라 쪽 서쪽 태평양 쪽 있잖아요. 여기서는 적도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앞에까지 전부 고수온이 됩니다. 원래가 그런 해였습니다. 그래서 태풍 흰남노가 올라올 때 남해안까지 수온이 31도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강한 태풍이 온다라고 이제 예보를 했던 게 그런 이유죠. 그리고 이런 라니냐가 생기면 전 세계적으로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는 이렇게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나죠.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겨울이 되면 이 추운 겨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가스도 없는데 나름 추워질 것 같고 걱정이죠.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데 데스밸리 포구, 데스밸리 여기도 사막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곳, 54도, 55도 이렇게 올라가는 곳인데 여기에도 폭우가 왔다. 그런가 하면 서유럽 포구, 서유럽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건조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시간 강우량 한 35mm 정도 오면 엄청난 폭우라는 곳인데 시간당 170mm 비가 2021년에 와가지고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한 1200명 정도 사망자를 냈고 온 도시가 이게 지붕이잖아요. 이게 물에 다 잠겨버리는
이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게 뭐 한 200년 빈도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거의 만년 빈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년에 한 번 정도 일설동말동한 사건이라는 거죠. 되게 2021년도 여기가 북위 55도거든요. 여기까지 폭염이 왔습니다. 이 지역이 전부 다 이 폭염 현상이죠. 그런가 하면 텍사스 한파, 북위 20도인 뜨거운 지역에도 한파, 영하 18도짜리 한파가 쏟아 내려옵니다. 자, 이것도 생각해보세요. 텍사스에 이렇게 한파가 오면 여기에 나무는 겨울철을 돼도 한 9월 중순 정도 온도라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겠죠. 이 한파 때문에 우리 언론에서 보도만 했지만 나무도 많이 죽었겠죠. 죽지 않고 살아남았어도 이게 추위 스트레스 때문에 광합성의 여름이 더 잘 못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면은 나무가 대기 중에 있는 CO2를 제거해주는 기능이 확 떨어져 버리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한파가 어떤 지역에 오게 되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나무에 스트레스를 주고 그 결과로 대기 중의 CO2 흡수를 떨어뜨리고 그 결과로 지구온난화를 더 강화시키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이제 선선한 기후에 자라는 식물들인데 이게 못 자라죠. 옆에 이거 바다에 있는 생물들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해외 언론 그때 보도를 보면 그렇게 나오죠. 삶아 놓은 듯한 다 죽은 거죠. 그러니까 조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온도가 높아지니까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바다도 수온이 높아지면 여기서 바로 대기 중 물 속에 들어있던 CO2가 방출이 되고 그 다음에 생물적 플랑크톤 같은 일이 죽게 되고 그러니까 역시 CO2를 많이 배출하고 적게 가져가고 그러면서 지구온난화를 강화시킵니다. 이제 거의 다 해갑니다. 그 기후 시스템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까 이랬는데 2022년 기후에 보면은 유럽, 인도, 중국 이런 데서 때이른 폭염 3월, 4월, 5월 이때부터 폭염이 기승을 부렸고 우리나라도 기상관측 역사상 가장 뜨거운 상반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폭염 온다는 얘기는 극성 가뭄이 옵니다. 그런가 하면은 호주 등 남반구에서는 폭우가 왔다. 브리즈번에서는 4월 동안에 1,500mm 비가 왔고 다음에 저쪽에 시드니에서는 1년 동안에 4번이나 7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것도 겨울철에 700mm가 넘는 비가 2번이나 쏟아지는 이런 일이 벌어졌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왔고 그래서 이런 현상을 두고 세계 이상기후하고 IPCC에서 성명서를 냈습니다. 얘네들이 뭐라 했는가 아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극심한 이상기후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미래에 일상화될 기후재해를 미리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히 2021, 22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심각해진 이유는 트리플 딥 라니냐라는 겁니다. 이게 뭐 2020년 가을에 출현했던 라니냐가 보통은 라니냐가 발생하면 1년 안에 다 사라지는데 이번에 발생한 건 2020년에 발생해가지고 내년 겨울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70%가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3년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햄버거 먹을 때 고기 그게 3개 있으면 트리플 딥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 여름 어떨까 생각해 보면은 이 라니냐가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작년, 올해 그 이상의 이상기후 현상이 전 세계를 덮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일상화될 것이다. 그리고 트리플 딥이라는 이 현상이 1950년에 한번 발생하고 이번에 72년 만에 나타났거든요. 좀처 나타나지 않는 건데 원래 네이처지에 나온 논문에 보면 수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앞으로 이 트리플 딥 라니냐 같은 현상들이 매우 자주 나타날 것이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 바람의 흐름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해류 흐름에 교란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앞으로 트리플 딥 라니냐 같은 이런 것들이 일상화된다는 거예요. 자주 나타난다. 그러면 2021, 22년에 보았던 미래에 보는 걸 지금 보고 있다는데 이미 미래가 우리 곁에 온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CO2를 얼마나 많이 배출하고 있는가 하는 얘기인데 이게 보면은 과거 80만 년 동안 지구상에 유인원이 태어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거든요. 이게 보면 여기 CO2, 이게 온도입니다. 여기 CO2가 되게 높죠. 해봤자 260 정도 되고 잘 높아야
한 300까지 가거나 대충 한 275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낮으면 175 정도 되죠. 그리고 높았다가 다시 높아질 때까지 거의 이 기간이 일정합니다. 10만 년입니다. 10만 년 동안에 피크치가 나타나요. 주기가 10만 년이라는 거죠.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한 5만 년 사이에 275에서 175로 떨어졌다가 또 5만 년 사이에 275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5만 년 동안에 100 ppm 정도 CO2가 변한다는 겁니다. 이건 자연 발생적인 겁니다. 자, 근데 최근은 어떤가 하면은 이겁니다. 우리 인간의 영향이거든. 1958년도에 하와이의 마우나로아 산 정상에 이산화탄소를 관측할 수 있는 기기를 측정했습니다. 그때 314 ppm이었어요. 근데 그러고 60년이 지났죠. 지금 맞나? 1960년 전 60년 지났네, 그죠? 60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요거는 417인데 지금 올려보면 아마 420 얼마 될 겁니다. 1년에 2.7 ppm씩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과거 자연 발생적으로는 5만 년 동안에 100 ppm이 증가하는데 인간이 화석연료로 태워가지고 대기중 오지기체 증가시킨 거는 불과 60년 만에 110 ppm을 갖다 증가시킨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제 혁명적인가 하는 얘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구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게 있잖아요. 지구 기후 급변 이론 이런 게 있는데 뭔가 우리가 예상 가능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뭐 그렇겠지 하면 이제 서서히 변화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상상도 못했던 방향으로 기후가 이제 가버린다는 이게 이제 티핑 포인트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거 시스템으로 이게 지구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다 한다면 요게 이제 어떤 충격을 줘도 요 안에 갇혀 있겠죠. 이거는 이제 안전한 시스템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조금 변동을 하지만 요 주사위가 벗어나진 않아요, 시스템은. 근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힘만 주면 그냥 내려가지. 이건 이제 불안정 시스템이라 얘기를 하고, 지구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이제 이 안에서만 뭐 충격을 주면, 그러면 이게 균형을 잡습니다. 주사위가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를 넘어서는 순간 이 주사위는 다시는 제 위치에 못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는 지구 시스템을 얘기할 때 조금 뭐 안정 시스템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서 이 주사위가 2를 넘어서는 시점, 이게 이제 티핑 포인트라는 거죠. 그때가 되면 다시는 제 위치에 못 돌아가는 건데, 그게 몇 도일까 하면, 학자들마다 뭐 견해가 다른데, 제임스 한센, 기후변화에 제일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이분의 소리에 하면 기온이 3도 상승이다. 우리가 파리협정에서 맨 먼저 약속했던 건 2도 시나리오잖아요. 금세기 말까지. 근데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면 3도 갈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목표하는 1.5도 시나리오는 2026년이면 도달할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게 3도 시나리오 같은 경우도, 이게 제임스 한센이 이 얘기 할 때가 90년대인데, 2050년이 되면 3도를 도달할 거다, 이 얘기를 하는데,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2030년경이면 티핑 포인트 넘을 거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올라가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해양 대순환이 멈춰서 그 사람, 엘고가 얘기했던 투마로우 하는 영화 있잖아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그린란드 빙하가 녹아서 그린란드 앞바다에 침강 기류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멕시코 만류가 못 올라오고, 그래서 유럽과 미국 대륙에는 빙하기가 온다는 그 이론이 있는데, 이게 지난 10만 년 동안에 24번이나 있었습니다. 지구 온도가 올라갈 때마다 그린란드 빙하가 녹아가지고 이 멕시코 만류가 못 올라오게 막은,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기후가 급변했던 사례가 지난 10만 년 동안에 빙하 코어링을 해서 조사해 보니까 24번이나 있었던 거죠. 지금도 앞에 보니까 그린란드에서 빙하가 녹아가지고 강물이 돼서 흘러가는 거 보이잖아요. 바로 이 현상이 커지면 그린란드 앞바다의 침강 기류가 멈추게 되고, 그러면은 유럽 일부, 미국 이런 데서는 빙하기가 오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는 온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이 해양 대순환, 멕시코 만류의 역할이 적도 지역에 남아도는 뜨거운 열을 고위도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멈추면 어떻게 될까? 저위도의 적도 구간, 이 남아도는 열은 계속 쌓이니까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는 거고, 고위도 지역은
열의 수정이 멈추니까 동토의 땅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쪽 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죠. 계란이 요 위에서 놀아야지 여기서 툭 떨어지는 순간 깨져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슈나이더 교수가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가 83년 정도까지, 1930년대 말부터 이때까지 한 40년 동안 온도가 계속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후학자들이 지구에 소빙하게 온다고 막 이렇게 설레발을 쳤습니다. 왜 빙하가 올까 하면은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경제가 너무 빨리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구도 막 늘어나죠. 그리고 소득이 늘어나니까 고기를, 채식 먹잖아요. 고기도 먹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논밭, 이런 걸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농사 짓는 도중에 흙먼지가 하늘로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 생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매연이 하늘로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되게 혼탁해진다는 겁니다. 되게 혼탁해지면 하늘의 햇빛이 땅에 잘 못 내려오잖아. 그래서 지구 온도가 자꾸 내려갈 거다. 그래서 초빙하게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80년 초가 딱 지나니까 지구 온난화가 확 바뀌는 거야. 그래서 과거에 이제 지구에 소빙하게 온다고 주장했던 기후학자들이 태도를 싹 바꿔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고 지구 온난화 온다고 또 이렇게 막 떠들었거든요. 그분 중에 한 명이 슈나이더 교수야. 그래서 이분 자기 변명거리도 돼요. 그래서 이 양반 얘기가, 기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미래를 다 끝까지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가다가 어느 순간 되면 확 바뀔 수가 있어. 그때가 되면 자기가 옛날에 주장한 게 있다고 해서 부끄러워하고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자기가 이론이 틀렸으면 빨리 인정하고 새로운 이론으로 다시 얘기하는 게 옳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슈나이더 교수는 90년대에 기후위기 문제의 그 위험성, 이거를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제 목소리를 많이 높였던 그런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티핑 포인트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어떤 종류에 따라가지고 티핑 포인트가 오는 온도가 좀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근데 1번부터 16번 저런 곳에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지구 온도는 걷잡을 수 있게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우리가 맨 앞에 얘기했던 게 무력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행동한다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게 화석연료는 우리의 먹거리인데 이걸 완전히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큰 어떤 변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 큰 변화는 누가 할 수 있냐? 그건 정치라는 거죠. 그래서 호주는 4대 기후위기, 기후변화 4대 악동국가, 호주, 뉴질랜드, 사우디, 대한민국 이렇게 안 됩니까? 그 중에서 1인당 탄소 배출량이 제일 많은 나라가 호주입니다. 그래가지고 호주에는 브리즈번에 폭우 내리고 막 이런 일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호주 사람들이 각성을 하고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게 막 붐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2019년도 총선 있을 때도 기후선거, 이걸 핫 이슈로 이끌어냈는데, 그때는 노동당이 지고 보수당이 결국 집권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다 나오죠. 그리고 이제 2년 후에, 3년입니까? 3년 후에 올해 드디어 이 집권당을 갖다가, 이게 보수 세력이거든. 보수 세력이 아무래도 환경 이런 데는 좀 약하고, 진보 쪽이 강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노동당 쪽에서 선거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언론에서 호주의 기후선거에서 드디어 노동당이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노동당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인 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보면, 모든 나라에서 이 선거는 기후선거로 끌고 가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정치 쪽에서, 그러니까 정치는 국민의 거울이라 얘기를 하죠. 우리가 유권자가 가장 원하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게 확실해지면 정치인들은 전부 다 기후위기 대응하겠다고 다 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국민들, 유권자들의 니즈, 이거를 읽는 데는 도사들이거든요, 정치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이런 얘기하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걸 하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를 바꿔야 되고, 이 정치가 바꿔야 여기서부터 나라 자체를 변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호주만 해도 이제 됐을까 생각해보면 아니, 부족해요. 이분한테 묻거든요. 호주가 전 세계에서 석탄 수출 제일 많잖아.
그래서 호주가 석탄 수출을 좀 자제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이제 이 사람한테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합니다. 묵묵부답입니다. 어쨌든 진보든 보수든 간에 정치인들은 경제를 갖다가 맨 꼭대기에 두려는 그 고집은 끊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주에서도 한 번 더 기후 선거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한 번 더 혼이 나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기후위기 행동하는 거, 멸종위기가 나오고 우리가 9월 24일 날 길거리 나가고 하는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 나라의 정치를 바꾸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국식, 우리가 지향하는 과거의 최첨단의 기후위기 대응을 갖다가 놓게 하자, 세상을 바꾸자. 그게 지금 우리들의 어떤 목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강의 들려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강의에서 재밌었던 게 엘니뇨와 라니뇨 얘기였는데, 그거 저희 과학 시간에 늘 배워왔던 이야기였는데, 그것이 엘니뇨 모두키라고 변형이 되고 라니냐도 1년에서 지금 3년까지 늘었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고 앞으로의 그 피해가 줄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강연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 소감,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손 들고 말해주세요. 오늘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수년 전부터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제 생애에 닥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제 다음 세대나 그 다음 세대 정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뭐 몇 년 전부터 직접 이런 일들을 겪고 있어서 기후위기를 직접 체감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후위기 이전으로 되돌아가면 아예 불가능하고, 이것을 기후위기를 멈추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남은 방법은 이걸 어떻게 최대한 늦추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최대한 어느 정도까지 늦출 수 있을지, 그리고 이걸 그냥 단순히 늦추기만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자연 발생적으로도 한 10만 년을 기간으로 해서 탄소가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왔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식물들이 기후 천이를 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남거든요. 그 밑에 있던 나무가 온난화될 때 위로 쭉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위에 있던 나무들은 또 고지대로 갔다가 이렇게 이제 피신했다가 다시 온도가 추워지면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지구 온난화 속도가 빠르면 기후 천이가 불가능해집니다. 기후 천이가 가능해지는 건 씨앗을 더 추운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 줘야 되는데, 그 한계가 1년에 1km. 이거 온도 상승으로 치면은 10년에 0.05도를 넘어서면은 이게 천이를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온도가 맞지 않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적도의 열대 우림 기후 자란 나무 있죠.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열대 우림에 자란 나무는 고온에서 잘 자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자체가 빙하기 중에 간빙기, 지구 역사로 보면 아주 온도가 낮은 이런 곳에 생존하는 나무들밖에 없어요. 지금 지구에 사는 생명체들은. 따라서 적도의 우림에 있는 나무들도 지구 온난화가 되면 이게 고緯도 쪽으로 이동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10년에 0.05도니까 정확하게 100년 하면은 0.5도죠. 이게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금세기 말까지 1.5도 시나리오예요. 이걸 넘어서면 기후 천이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식물들이 멸종하게 되고, 그러면 기후로 인한 사막화가 진척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나무가 온대기후에 자란 나무가 다 죽어.
그러고 나서 그럼 아열대에 사는 식물이 옮겨오면 되는데 얘가 못 올라오는 거죠. 너무 온도가 빨라져 버리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기존에 살고 있는 나무는 다 죽었는데 아열대 나무가 못 올라왔으니까 여기는 사막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무방구 다 죽으면 이걸 서식지로 하는 동물들도 다 죽을 수밖에 없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화, 미티게이션이라는 용어를 쓰죠. 온실개체를 줄이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보면 이제 우리가 이미 우리 손을 떠났다는 증거는 너무 차고 넘치는데 그래서 행동하지 말자는 말을 할 수 없잖아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라도 오늘 사과 한 그루 심어야 되니까 그래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냥 희망이 있다가 아니고 비상행동이라 얘기를 하잖아요. 파리협정 끝나고 난 다음에 유럽 의회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항상 얘기가 기후위기 대응 비상행동식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비상행동이 그냥 하는 건 비상행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바꾸고 각 나라마다 최고의 그 국정과제 최상단에 기후위기 대응을 하자 놓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경제활동은 기후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유럽을 한번 보십시오. 유럽에 보면 관광 있잖아요. 지금 비행기 뜨는 거 있잖아요. 이거 바이오 에너지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도 비행기 기름값이 비싼데 이게 3배 이상 올라갑니다. 그리고 공항 확장도 안 되죠. 히드로공항 같은 거 안 됐잖아요. 이거 공사를 할 때도 이게 탄소 배출에 도움이 된다. 즉 탄소 저감에 위배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불법이에요. 그래서 히드로공항이 대부분에 가서 불법 받았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대구공항 만든다 하고 영종도공항 만들었고 부산 만들고 파주공항 만들고 울릉도 만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제주 제2공항 만들고 세상 이런 나라 어디 있습니까? 이상한 나라잖아요.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나라에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개해도 이렇게 개해한 나라는 없어요. 그래 이래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느냐? 아니잖아요. 유럽에서 2026년에 2025년부터 파리 국경세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세계화는 스톱이고 경제는 블록화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에서 인도네시아도 자기 나라 와서 이제 원강 수출 안 한다. 여기 와서 만들어라. 유럽에서도 헝가리를 중심으로 이쪽으로 와라. 북유럽에서도 캐나다, 미국으로 와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경제가 이제 블록화로 다 넘어가고 있다고. 그리고 아리백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답이 없지 않습니까? 삼성이 여기 있겠어요? SK가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떤 기업이 있겠습니까? 원전 가지고 제품 만들면 유럽에서 사줍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너무 답답해도 너무 답답한 거죠. 답이 됐는가 모르겠네요. 그럼 그 사이클을 유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아까 보여줬던 거요? 그러니까 재자연화될 수 있는 그 사이클이 무너지게 되면 네. 그 기후위기가 완전히 그냥 닥쳐버리는 그죠. 그 문제가 뭔가 하면은 1년 중에 지구 땅바닥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탄소량 하고 그 다음에 대기 중에 있는 탄소가 땅으로 다시 내려가는 탄소 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지표에서 하늘로 올리는 탄소량은 CO2 중에 O2 빼고 탄소 질량만 따지면 인간이 배출하는 것은 9기가톤이고 자연이 배출하는 양은 210기가톤이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인간이 배출하는 건 4%밖에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자연은 거대하게 탄소를 배출하지만 그것보다도 5기가톤을 더 많이 잡아주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앞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들여다보면 숲의 탄소 흡수량은 자꾸 줄어들고 있죠. 그 다음에 온도가 올라가면 32도가 넘어가면 나무도 광합성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나무가 광합성을 하는 게 아니라 호흡을 하면서 탄소를 더 많이 배출시켜요. 그 다음에 수온이 해양에 수온이 올라가니까 바다에 녹아있던 이산탄소가 더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리고 이 땅 속에 들어있던 유기물을 박테리아가 분해를 하는데 지온이 올라가면 박테리아 활동이 기하함수적으로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땅에서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올라가는 메탄, 이산탄소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래스카 바다에 가면은 바다 밑에서 메탄이 녹아가지고 불불불 올라온다는 게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북쪽에 올라가면은 이 메탄하이드레이트 얼음이 녹아가지고 큰 동공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산사태가 나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이 지금 이제 그동안에는 인간이 탄소 배출의 주인공이었다고 한다면 이미 그 주인이 자연으로 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간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여율은 사실은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탄소 배출에 주도권을 갖고 있다면 언제든지 정신 차려가지고 팍 줄이면 그냥 되는데 우리가 기여율이 작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다른 자연에서 더 많이 올라가고 더 적게 감축하기, 흡수하기 시작하면 인간이 배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서 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행동이라는 비상행동, 비상시국 이 얘기가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걸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 시계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한 6년 조금 더 남았더라고요. 근데 진짜 6년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떠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노력해야 되겠죠, 우리는. 예. 습지의 지금 온도가 바닷물 온도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 혹시나 식물수소랑 플로리나 지금 남조류 이런 것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이렇게 나합성해서 좀 거기서 우리가 탄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을까요? 바다의 식물 플랑크톤도 자꾸 줄어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대기 중에 CO2가 많으면 CO2가 빗물에 들어가면 이게 산성비를 만들거든요. 그 산성화가 되면은 플랑크톤 이런 게 죽잖아요. 그래서 이게 식물 플랑크톤의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 이미 논문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숲이 보통 탄소 흡수하는 건 얼마 정도 보고 있습니까? CO2 중에 O2 빼고 60기가톤입니다. 60기가톤. 120기가톤, 1년에. 바다에서 가져가는 게 90기가톤. 그 다음에, 그렇죠. 숲이 많이 가져가죠. 예. 근데 매우 빠른 속도로 숲의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편안한 마음으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 교수님 말씀 들으면 정말 개인이 해봤자 뭐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너무 힘이 빠지지만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아까 전에 정권 얘기도 해주시고 정치 얘기도 해주시고 해서 이번에 이제 대선을 했을 때 후보들이 좀 여러 공약을 좀 냈는데 재활용이나 미세먼지나 채식 식습관도 바꾸겠다 원전 얘기도 했겠다 좀 이번 해서는 특히나 좀 다양한 카테고리로 공약을 좀 냈던 것 같은데 일단 여쭤보고 싶은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좀 실현 가능해 보인다고 생각하셨던 공약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다음에 차기 대선을 했을 때는 어떤 공약이나 어떤 카테고리의 공약을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지 될까가 좀 궁금해요.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탄소 배출량의 73%가 화석연료 연소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90%까지는 아닌데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한 80% 후반입니다.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사용에서 절대적으로 다 나오거든요, 이산탄소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결국은 석탄 발전소. 그래서 내가 문재인 대통령 얘기했던 것도 그겁니다. 당연히 그때는 짓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2030년까지 석탄 발전소 폐쇄잖아요, 공약이. 근데 어떻게 지금 지어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건 결국은 대기업들이 GS 에너지나 이런 데서 석탄 발전소를 짓고 있지만 그거 자기들 돈으로 짓는 거 아니거든요. 민자 도로 내는 거랑 똑같아요. 그 허가를 받으면 그 건설에서부터 운영 경비라는가 그다음에 최소 이익 이런 것까지 다 정부가 부담을 해야 돼요. 그 정부가 뭐 대통령이 부담합니까? 결국은 우리가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 매몰 비용이 엄청나게 나온다고. 그 사람들은 조금 직무유기를 해도 보통 직무유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바꿔줘서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을 어디서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 자꾸만 그 새만금에 가고 뭐 그 전라남도 그 갯벌 어렵게 메꿔놓은 거기다가 태양광을 갖다가 세계 최대 규모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이 좁은 국토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여기 어떻게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어떻게 짓겠다는 말을 합니까? 사막에서는 가능한 일이지. 독일도 70%가 건물을 이용해야 돼. 건물 옥상이나 이런 데 삽니다. 우리나라 대도시만 하더라도 애기연에서 평균만 해도 150기가와트의 발전 용량이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도 갈 수 있는 거고, 또 농촌 같으면은 영농복합 해가지고 농민들에게 뭐 기본소득 준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 용자를 해가지고 한 100kW까지 농사도 지으면서 태양광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시설 지원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가 독일에 그 얘기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독일에 집에 가면 콘센트가 2개가 있다. 하나는 재생에너지, 하나는 기존 에너지. 그래가지고 선택은 그 주인이 하는 거죠. 근데 기존 전기는 싸고 재생에너지는 비싸죠. 근데 품질은 어떤가 하면 기존 에너지 품질이 좋고 재생에너지는 품질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태양광 만드는데 구름이 쑥쑥 지나가고 이렇게 하면은 덜 생겼다고 많이 생겼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품질이 떨어지는 거고 전력이 일정하게 흐르는 걸 양질의 전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은 가면은 품질 좋은 건 싼 에너지고 품질이 좀 그보다 떨어지는 재생에너지는 비싼 에너지인데 사람들이 거기에다 코드를 꽂는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려면 재생에너지 전용 회선이 깔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난 대선 때 굉장히 이게 갑론을박이 있었죠. 이 갑론을박 할 때가 아니라고. 해도 벌써 했어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은 농촌에 뭐 재생에너지 태양광을 까냐, 그러면 농민 좀 반다고 이렇게 하는데 정부에서 야, 너 다 허가제 해줄 테니까 너 마음대로 같이 까라 이렇게 해도 설치할 수 없는 곳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 왜냐하면 배전선로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 해놓은 게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 정책이 하나 나온 게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거는 바로 그 전용 회선 얘기고 그게 나와야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랑 이런 나라처럼 재생에너지가 온 전국으로 다 퍼져나가는 이게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든 그 하다못해 원전도 독일에 가면은 원전도 분산 에너지 아닙니까? 파리에도 있고 지역마다 이게 원전이 분리가 되어 있고 거기서 만든 전기는 그 지역에서 사용하거든요. 이게 분산 에너지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원전을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그 밀양에서부터 해서 고압전선으로 수도권 가서 쓰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나라가 없거든. 근데 이것도 문제인데 하물며 지금은 전라남북도에다가 재생에너지 기관을 쫙 만들어가지고 그 만든 전기를 고압전선을 이용해가지고 수도권에 가져가서 쓰겠다고 나오잖아요, 정부가.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재생에너지는 분산에너지라고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그래서 뭐 다음 정부가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것보다는 기본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기본보다도 엘리멘털, 기초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가 안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민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를 생각해보세요. 초중고등학교에 그 이명박 대통령 이후에 환경교육 다 없어졌잖아요. 국영수하고 탐구밖에 안 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언론에서 정치 얘기만 딥다하지 이런 기후위기 문제 다루는 거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뭘 알겠습니까? 2회에 걸친 기후위기 강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이상으로 기후위기 강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